사람이 장수한다 그래도 대충 그 나이에 되게 죽은 겁니다. 장수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쓸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지금도 이 지하철 돈 내고 탑니다. 경로석 쪽으로도 안 가요. 내가 이 앞에서 있으면은 애들 갈등을 느껴요. 영감이 이제 몇 살입니까? 비켜줄까 말까 뭐. 안녕하십니까. 이시아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과학 공부도 자연스럽게 하게 이렇게 되었고요. 요즘 이제 그 뇌과학 지식 없이 뭘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예방의학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병이 나기 전에 저 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저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만나서 점심을 먹고 할 때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그 말은 오래 살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이제 뭐 세뱃돈도 적기 좀 이 손자놈들이 세배달 온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또 우리 세대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한번 부자롭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하고는 뭐 전혀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았죠. 한 번도 돈을 만져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할 정도가 거의 우리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90이 이제 되고 나니까 거의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장수에 대한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만큼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난을 종식시킨 세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정의는 학술적으로는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면 우리 그 사회를 초고령 사회다. 또 그 노인들을 초고령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래도 60, 70이 돼도 뭐 아무렇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자기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이제 언제부터 이제 정말 누가 봐도 노인이다. 나이가 들었다. 할 정도면 이제 한 85세 이상입니다. 그게 85세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이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고령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못해집니다. 건강이요. 어느 학자가 당신이 90살 되던 아침에 이 젊은이를 체크해서 나한테 보내주시오. 온 세계에서 다 모였어요. 이 사람이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90살 되던 아침에 나는 멀쩡하다 하는 사람이 딱 10.1%였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그럭저럭 다니는 정도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라고 저는 봅니다. 자꾸 이제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는 65세가 되면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노인들의 그런 건강 상태라든가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뭐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제 뭐 같은 나이니까 제일 비교하기가 쉬운데 모임이 있을 때 모여라 그러면은 20살을 모이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뭐 거의 연락도 안 되고 또 연락이 돼도 잘 오지도 안 하고 뭐 이꼴로 내가 친구들 앞에 못 나타나겠다. 이 사람아 내가 지파에 찍고 나갈래. 이런 이야기 할 때 보면은 참 그 친구의 표정이 참 착잡합니다. 고등학교 동기생이 그러면 한참 젊을 때 막 뛰어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시간만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지파회를 짓고 만나게 되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동기회, 동창회 잘 나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 보장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정말 괜찮죠. 우리 그다음 보통 이제 정년하고 은퇴식 하면 그게 분위기가 무겁고 그렇거든요. 저는 정년 퇴임식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난 너무 싫더라고요. 미국에도 제가 은퇴식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분위기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막 즐겁고 진짜 축하하다야. 이제부터는 이제 자유야. 어디 메인 데도 없고. 온 세계 유람도 하고 유람선에 보면은 전부 그런 은퇴한 노인들입니다. 온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미국에도 보면 굉장히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은퇴를 기다리는 그런 연령층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 북구의 그 부자 나라들 있잖아요. 딱 저기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 사람들이 진짜 은퇴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것을 왜 그러지 하면은 세금이 엄청 비쌉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둑, 살인적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참 노후 보험 성격이야. 그거다 넣어놓으면은 정부에 시킨 대로 하면 자기가 늙어서 절대로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노후 보장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 안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라 그러면 이제 북부의 그 잘 사는 나라들. 우리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은 아직은 한 4년 남았습니다. 4년 후 되면 우리도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좀 앞서 있죠. 근데 그 스피드로 보면 우리가 훨씬 빠릅니다. 일본이 먼저 앞서 갔기는 했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는 스피드는 굉장히 우리가 빠릅니다. 뭐든 우리를 빨라야 좋아하는데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걱정입니다, 우리가. 80대가 18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90대는 26만 명이에요. 사람이 장수한다 그래도 대충 그 나이에 되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에 대한 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양로원에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 되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양로원이라는 게 참 보면은 굉장히 그 클래스가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힘든 데도 있고요. 가보면은. 저도 우리 동료들이 이제 정신과 오래 하다가 이제 끝나면은 대개 이제 양로원에 원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 양로원에 찾아가면은 어떤 양로원은 참, 아유, 이거 내가 정말 늙어도 여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도 있고, 그러다 하면 정말 참 아주 어려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양로원에서 참 엉뚱한 짓 해가지고 형사 문제가 심지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참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대한 그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저로서 좀 아쉬운 점이죠. 평균 수명이 우리가 83세입니다. 장수 국가는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건강 수명이 WHO에서 따로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참 살림이 넉넉지 못하면은 장수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극이죠, 그야말로.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평균 수명 83세만큼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가 죽어버리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건강 수명은 10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기대 수명은 73세입니다. 그 남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한 10년은 그렇게 통계상으로 보면은 아프다가 지내는 거 죽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죽을 때는 좀 편하게 좀 죽으면 어떻겠나.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우리 일생에서 큰 전환점입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은퇴 정신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아침 출근한다고 나서기도 하고 마누라가 말리고 그런 사고도 실제로 저는 체험을 몇 번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그럴 정도의 그 은퇴 정신병이 있을 정도의 사람들도 있고, 그 10년을 참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나머지는 다 건강하지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이제 세 가지입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거 나중에 늙어도 전화 한마디 없이 수리바 떨떨 끌고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셋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가족 관계가 앞으로는 굉장히 엉성해집니다. 그때쯤 되면요. 손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잇따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앞으로는 관계가 가족 관계를 물론이고 그건 기본이고 그 이외에도 사회적인 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취미 클럽이라든가 바둑둔다든가 우리나라는 참 고맙게도 이 경로당이 참 잘 조직은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가난한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잘 산다 그러지만 정말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수련 민족들인데 그렇게 짐승을 매달 잡을 수가 있나?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잘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서양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 스위스의 용병 사건을 잘 알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이게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가 뭐 지금부터 한 200년 됐나요? 그때 그 프랑스 왕국을 지키는 스위스 병사들이 한 800명의 스위스 병사들이 왕국을 지키는. 왜냐하면 이 프랑스 혁명 정부 그 왕국에서 프랑스 국민을 못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스위스의 용병을 불러다가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다 들어가니까 몰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르체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빈사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사자를 지키면 용감하잖아요. 이 사자를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자상이 누구냐 하면은 스위스군이에요. 참 아주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요, 반드시 아들은 데리고 그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가서 거기서 지내더라고요. 참 벌써 시민혁명 때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당하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는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우리가 이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가지고 먹는 그런 국민은 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좀 스위스 그런 막 부자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불과 그저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스위스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참 보면은 우리 인류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지가요. 우리는 그저 밥을 먹고 살만한 것이 88 올림픽 정도부터 우리 굶지 않고 살게 됐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에 대해서는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원시인들이 하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물과 산소만 있으면, 공기만 있으면은 우리가 한 달은 굶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인류가 그렇게 이제 유전인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굶는 데 대한 준비는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광산에서도 가끔 보면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잘 먹는 데 대한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비만이 오고 당뇨병이다, 고혈압이다, 이게 전부 이제 잘 사는 병입니다, 이게. 못 사는 나라에는 아직도 그런 병 없어요. 아프리카에 그런 병이 없습니다. 제가 즐겨 찾아가는 곳이 아프리카 이제 케냐, 거기가 이제 세렝게티라는 아주 그 원시적인 들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옥수수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보면 희생자가 제일 많이 난 데가 어디냐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비만도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해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비만도는 일본과 한국이 제일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참 그럭저럭 코로나로 잘 이겨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쓸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안 쓰고 아무리 부자라도 자꾸 빼먹기만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들어온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지. 계속 지출만 하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자꾸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정신적으로 그게 여유가 생깁니다. 뭐 적게 벌어도 얼마씩은 들어오니까 그 가만히 있는데 하나씩 빼 쓰는 거 보면 이거 정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려면은 경제적으로는 쫓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품위를 지키고 실제로 세계 5대 건강 장수촌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면 노인들이 특징이 노인들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느냐? 노인들이 그냥 뭐 뒷줄에 앉아가지고 야, 뭐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노인은 우리가 존경하기가 힘듭니다. 노인들이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뭘 먹다거나 소위 실버 산업이라 그러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실버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실버 산업은 특히 실버 소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젊은이들이 존경을 하는 겁니다. 돈 버는 노인은 존경합니다. 그냥 앉아서 쓰기만 하고 애들 소일을 벌리는 노인하고는 한 표라도 벌어가지고 애들 추석에 설에 그래서 용돈을 한 번 줄 수 있는 노인하고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존경받는 노인이 돼야지 품위를 지키고 그런 노인이라 이제 정말 오래 삽니다. 대체로 저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노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바로 정신 건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부족하면은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지하철 돈 내고 탑니다. 경로석 쪽으로도 안 가요. 문 쪽에 섭니다. 그래야지 이 애들이 갈등을 안 느끼죠. 내가 이 앞에 서 있으면은 애들이 갈등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보기에는 뭐 그렇게 늙어 안 보이거든요. 영감이 몇 살입니까? 비켜줄까 말까 뭐 갈등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요. 그것도 제 생각의 뭐 차이죠. 저는 그 미국에서 그 에일대학을 다니는데요. 에일대학이 의과대학 그 병원하고 캠퍼스하고는 두 정거장 버스로 가야 돼요. 도서관에 가더라도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한 두 정거장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면은 누가 와도 아, 저는 에일대학 학생이구나 알죠. 옷도 그런 게 있고 하니까 노인들이 차를 비켜줘요. 젊은이한테. 그 왜냐? 뭐 자기들은 왼쪽에 앉아서 노는 게 직업이고, 자네들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네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도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